2차 관람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관해서 이미 많은 GV와 비평이 실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평에는 죄송합니다.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 거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 비평이 맞아, 그건 수능 시험에 해야 됩니다. 저는 모든 비평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비평들을 존중한다는 그 전제 아래 하지만 오늘 저는 5가지 다른 이야기를 좀 이정훈 감독과 나눠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정훈 감독과 기다리면서 앞에서 카페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굉장히 재밌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가지 다른 이야기. 첫 번째,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만일 영화 괴인을 본 다음 누가 괴인이냐 라고 질문하면 근데 카메라를 저한테 대지는 말아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누가 괴인이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논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올바른 질문은 이 영화 속의 4사람, 기홍, 정한, 현정, 하나. 그 사람들이 언제 괴인이 되느냐. 한 번씩 괴인이 됐다가 돌아왔다, 괴인이 됐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죠. 기홍은 언제 괴인이 되는가. 하지만 영화를 보시면 각자에 따라서 다른 순간을 발견하실 겁니다. 혹은 별장 같은 집의 주인인 정한은 언제 괴인이 되는가. 이를테면 갑자기 그 여자, 야, 걔 우리 같이 만날까? 미친 거죠. 밥 사라고 하면 안 될까? 미친 거죠. 괴인이 되는 거죠. 혹은 현정은 언제 괴인이 되는가. 이를테면은 떠난 줄 알았던 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저 여기서 자주 가면 안 될까요? 얘도 괴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므로 다 보고 나면 영화 괴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영화를 본 당신에게, 당신은 언제 최근에 괴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한 번씩 다 괴인이 되죠. 아마 최근에 괴인이 한번 된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말하자면 영화 괴인은 그걸 질문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영화 괴인을 본 다음 많은 비평들이 온통 영화 속에 박기홍이라는 이 목수 박기홍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는 건 논점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괴인은 박기홍이라는 목수에 대해서 전혀 탐구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왜 이 사람이 목수가 되었는지 영화 다 보면서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기홍을 탐구하는 영화였었다면 목수 일을 하면서 기홍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어떤 슬픔을 느꼈는가, 최소한 이 사람은 어떤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틀림없이 목수 박기홍이 이 영화를 끌고 가고 있지만 영화 괴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끌고 가는 건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20분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영화 괴인을 보고 나서 목수 박기홍이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은 이 영화에 덫에 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러 트릭을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 영화에는 꽤 난이도가 높은 덫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죠. 그러면 영화 괴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제 생각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상한 별장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정한과 현정 누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나서 보는 내내 너무 이상해서 이 두 사람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정한은 기홍이 당황할 만큼, 만약에 기홍이 괴인이라고 그러면 정한은 더 이상한 괴인이죠. 기홍조차 당황할 만한 제안을 계속합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야, 우리 피아노 학원에 가서 한번 감시해볼까? 안 이상합니다. 만났다고 그러죠. 만나러 간다고 그러죠. 같이 그 여자 만나면 안 돼. 지가 왜? 같이 만나죠. 만났다고 그러니까 밥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계속 이상한 지향. 그런데 이 괴인 정환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내 현정입니다. 가장 이상하다는 거죠. 정환이 얘기하죠. 진짜 이해가 안 돼. 사랑할 자신은 없는데 좋은 아내가 되겠대. 라고 말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사람. 영화 괴인은 이상한 부부 정환과 현정을 탐구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부부 정환과 현정을 그냥 찍을 방법이 없으니 이 정환과 현정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필요해졌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는 사람. 제 생각에 영화 괴인에서 박기홍, 목수 박기홍은 그래서 영화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이 집에 월세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들었어. 월세를 들어서 주인과 월세집 머무는 사람이 그렇듯이, 근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째, 이 이야기 이 관계 안에 들어갈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인물은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 집이 없으면 집에 들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아무 집도 없으면 어떤 집이든지 들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쉼터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고 있는 하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명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저는 영화 괴인에서 가장 훌륭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굉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건, 아마 제 생각에 동의하신 분 계실 텐데,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씬은 기홍 그리고 정한, 현정 두 하나, 네 명이서 함께 바베큐를 하는 씬에서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이 씬은 숨막히도록 훌륭했습니다. 진짜 훌륭했습니다. 저는 이정호 감독에게 고백하듯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씬을 찍느라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 만나고 싶잖아요. 어떤 씬을 찍을 때 이 연출자가 영혼을 갈아 넣었구나. 그래서 누구라도
이 파티 장면에서 이튿날 새벽 현종과 기홍이 집으로 돌아오고 와서 보니 하나가 자고 있고 깨어난 정황이 바라보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 장면 앞에서 다들 멍한 느낌으로 하얀 엔드 타이틀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자, 저는 줄거리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따라오고 나니 영화 괴인은 이야기 자체는 단순합니다. 게다가 이 영화가 산막 구조는 아니지만 감성 피아노 학원 서하영 원장을 만나는 별장 같은 집에서 정환 현종 부부와 보내는 가을, 하나가 나타나는 겨울, 이렇게 여름, 가을, 겨울 세 개의 계절로 분명하게 나눴습니다. 영화 분명히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나눴는데도 괴인을 보고 나면 뭔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의 편집과 촬영이 영화 전체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저는 이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긍정이 아니라 찬사의 뜻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편집과 촬영, 이 영화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산만하게 만들고 있어서 다 보고 나면 이 간단한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지? 라고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저는 영화 괴인의 아름다움은 거의 이 연출자가 이종원 감독이 자기의 첫 영화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산만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영화 괴인을 지지하는 제 동료들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도 이 산만함이 이상하게 잘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만함을 분명한 건 이 산만하게 만든 이 산만함은 이종호 감독의 재능이라는 표현 말고는 다른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이 어떻게 구현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산더미 1턴이니까 제가 오늘은 앞부분에 조금 질문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다음 다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실망하시려고 했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 이종호 감독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영화 감독 강정홍입니다. 작년 가을 영화 부산에서 처음 공개할 이래로 오늘 가장 긴장이 되고 하지만 또 설레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상일 선생님 이렇게 나란히 앉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고 또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만석의 객석과 모처럼 마주 앉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오늘 최대한 집중하되 그래도 최대한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목수 박기용 씨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객과의 대화해서 몇몇 질문도 드려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쪽에 손 들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마 부산에서 이미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친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친해지기 위한 질문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감독께서는 처음에는 서양화를 공부하실 생각이었다라는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당연히겠죠. 아직도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화가 혹은 내가 영화를 찍으면서 예술가로서의 태도라는 점에서 나는 이 화가의 태도를 좀 담고 싶다. 혹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아마 그 일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외로움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이름이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은 뜻밖이죠. 네, 뜻밖의 질문을. 제가 지금 사실 머리가 멍해져서 애써 뭐를 거짓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되게 바꾸셔도 돼요. 지금 떠오르는 일은. 네. 저 이런 침묵 좋아합니다. 최근에 오심을 길어지는데 제가 조금 틈틈이 고민해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친해질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감독께서 올해 초에 필로라는 영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종훈 감독께서 2022년도에 나는 이런 영화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하고 10편의 영화를 골랐습니다. 순위가 없는 명단입니다. 작년에 이종훈 감독이 어떤 영화를 관심 있게 봤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루노 디몽의 프랑스, 하마구치 류스케 우연과 상상, 자코 디아르 파리 13구, 유오 쿠스마넨의 물리마키의 가장 행복한 날,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 미아 한센 러브의 베르히만 아일랜드, 요아킴 트리에의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미셸 프랑코의 선다운, 까를라 시몽의 알카라스의 여름, 박송열 감독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나씩 다 물어보고 싶지만 술자리가 아니니까 2편의 영화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우연과 상상 3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어느 걸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사실 가장 좋아했던 건 2번째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 또 가장 놀라웠던 건 3번째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3번째 에피소드는 이런 식의 영화가 장편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가 굉장히
궁금했고 네, 뭔가 더 하마구치 감독에게 기대와 어떤 애정을 갖게 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고 그 결과를 이 최근 영화에서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그래서 네, 큰 어떤 귀감이 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뭐 흔히 이제 대사를 잘 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두 번째는 그 대사를 잘 씀이 정말 어떤 마법처럼 느껴지는 수준의 그런 경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한편 제가 궁금한 영화는 박송열 감독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를 고르셨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2022년에 가장 주목할 영화 중에 이 영화도 괴작입니다. 말 그대로 괴작입니다. 그리고 돈 받으러 다니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도 영화 한 편을 찍어내는구나 라는 어떤 긴장감이 영화 끝까지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감독께서 눈여겨보신 건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점이 이정훈 감독의 마음을 끌어당겼나요? 아마도 그 약간만 더 부언하면 이제 막 첫 번째 영화를 찍고 나서 다른 독립영화 감독을 선택했었을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질투심, 경쟁심, 말하자면 그렇게 선택했었을 때에는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없는 이런 게 또 있구나 라는 걸 본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 약 10분 동안 서 있으면서 제 영화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너무 깊게 들어가 있었나봐요. 지금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 꽤 본 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꽤 저보다 더 의연하고 성숙하고 자유로운 창작자 같다는 느낌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인 어떤 기억은 조금 가물가물합니다만 또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요. 영화를 되게 용기 있게 만들고 계신 것 같았고 그리고 또 그 제작 과정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 두 분이서 거의 모든 심지어 실제 부부. 네, 실제 부부이신 그 영화를 찍고 있을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이 영화를 그냥 애정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소연 감독과도 GV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마 박소연 감독 이 자리에 있었으면 걸어 나와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 같은 느낌만 이제 드네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영화 괴인에 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정훈 감독의 제가 본 이 영화의 관점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영화를 제 얘기를 쫓아오지 말고 영화를 떠올리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화 괴인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영화는 어떤 장면이 궁금하다기보다는 과정이 궁금한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들을 보고 나면 과정이 훨씬 더 궁금해지는 영화. 영화 괴인은 외관상으로는 세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이건 뭐 누구라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감성 피아노 학원 원장님인 그 서하영 원장, 교회의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정환과 현정 부부, 성인이 되어 쉼터를 떠난 다음 거주지 없이 떠돌고 있는 하나.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목수 박기홍 이라는 인물이 이 셋을 말하자면 실타래처럼 실을 꿰매듯이 고정점을 만들어 놓듯이 필요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목수 박기홍의 궤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이 영화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이걸로 이 영화에 관한 설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본다. 그래서 괴인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는 영화 괴인의 주인공은 목수 박기웅이 아니라 정환과 현정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괴이한 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환과 현정 부부는 괴이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그냥 괴이한 부부를 괴이하다고 찍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뭔가 하여튼 이 인물을 만들어내고 상황도 만들어내고 사는 곳도 만들어내는데 뭔가 이 괴이한 부부 안에 들어가야 할 때에 그냥 이 괴이한 부부를 찍는 거는 이제 영화가 하나도 안 괴이해지는 길이죠. 그래서 이 부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박기홍 뭔가 인물이 필요해졌고 그 인물이 목수 박기홍이라는 인물로 나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하여튼 박기홍을 이 집에 사는 전세 들어 사는 월세 들어 사는 전세인지 월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세 주는 장면이 없으니까 뭐 전세일 수도 있겠죠. 이 박기홍이라는 인물이 정환 현정 부부 집에 들어와 사는 것으로 영어 원제 와일드 루머 세입자로 이 집에 들어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가을 이야기, 편의상 가을 이야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나누진 않았는데 가을 이야기 이상으로 더 밀고 들어가기 그걸 가을 이야기가 기록하듯이 영화에 찍혀 있습니다. 뭔가 계속 주변에서는 돌고 있는데 뭔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 겨울 이야기 하나라는 인물이 더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떠돌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녀가 떠돌고 있는 그녀가 어떤 집이든지 딱 달라붙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그녀가 타투, 거미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것이 그걸 설명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미라는 것. 거미는 항상 어떻습니까? 남의 집에 거미줄 치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는 그 거미 같은 존재. 어떤 집이든지 딱 들어가면 거미줄 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인물은 감성 피아노 학원에서도 그렇게 지냈고 이번에는 정환 현정 부부, 이 이상한 부부 집에도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쭉 쫓아온 다음에 그런데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상하죠. 그건 이상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영화는 2번 봐야만 구조가 파악되는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인물이 차라리 맨 앞에 나타나면 어떨까. 근데 맨 앞에 나타났는데 존재를 안 보여주는 거죠. 우리 거미를 한 번에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맨 앞에 이야기, 감성 피아노 학원 이야기가 과정으로서 이 영화에 관한 과정으로만 얘기한다면 맨 나중에 더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성 피아노 학원 서하영 선생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영화 괴인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영화가 25분이 지나가도록 텅 빈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텅 빈 상태로 2시간을 버티겠다고 라고 약간 멍한 상태였는데 정환, 현종 부부 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주인공이 나타났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영화의 맨 앞장면이 이해가 됐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목수 기홍과 친구이자 동료인 경준이 술 먹고 이 피아노 학원에 자러 오죠. 근데 이 피아노 학원에 자러 와서 화장실이 열리지 않자 화장실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 맨 처음 봤을 때 이 장면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화장실을 왜 부수고 들어가지? 뭔가 되게 인상적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영화 전체를 보니까 기홍은 정한, 현정 부부 사이 외관은 정말 아름답지만 그러나 정한, 현정 부부 사이는 화장실이죠. 화장실 같은 곳이죠. 말하자면 정한, 현정 부부 같은 이 풍경 근데 이 그 부부의 사이가 외부에 꼭 닫혀 있는데 그걸 기홍이 부수고 들어가죠. 우리는 그걸 영화 마지막에 보게 되죠. 이 정한과 현정 부부 사이를 기홍은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걸 부수고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수수께끼 같은 장면과 마주하게 되는데 저는 2번째 보면서 화장실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장면은 다 쓰고 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장면. 영화 시나리오에 그런 장면들 있죠.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가는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어떤 시나리오는 어디까지 갔다가 앞으로 돌아오고 어디까지 갔다가 앞으로 돌아오고 저는 각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는 영화 괴인을 보면서 제가 이 영화는 그 과정을 한번 좀 찾아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씬은 화장실 부시고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맨 첫 장면은 어쩌면 시나리오 다 쓰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부정할 수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건 말하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독에게 검증받는다기보다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얘기하는 건 반칙이니까 먼저 고백을 하고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게 된 겁니까? 사실 저한테 먼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얘기를 간단히 해주셨는데 되게 놀라웠고 아무튼 오늘은 그동안 했던 집이와는 뭔가 되게 다르겠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꽤 오랫동안 정한이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되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사랑 없는 어떤
와이프를 짝사랑하고 있는 상태의 어떤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어떤 우울한 남자가 주인공이었다가 제가 그것을 제가 만족하는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데 실패를 했고, 그 와중에 이제 기용이라는 제 친구가 이 이야기에 이제 투입이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기용이라는 친구가 실제 목수고 또 영화에서처럼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관두고 좀 뒤늦게 진로를 바꾸게 된 목수였는데, 제가 그 출발 과정을 좀 함께 했었어요. 저도 밥벌이를 해야 되고 그 국비로 이제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길래 같이 따라가서 이제 수업 듣고, 기용이는 굉장히 이제 진지했지만 저는 어쨌든 약간의 아르바이트나 부업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이 극중 경준의 입장처럼 뭔가 뜨거운 상태의 기용이를 걱정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감정으로 제 오랜 친구를 이제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 친구가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영화 속 목수와도 꽤 일치하는 방음 전문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 부분이 약간 저는 영화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칸막이를 나눠놓고 어떤 방음하고 공사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제가 쫓아다니던 어느 날 어떤 풍경 하나를 제가 마주하게 되는데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에 3층에 위치한 아주 작은 피아노 교습소에 그랜드 피아노를 밀어 올리고 있는 그 인부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제 마치 보디빌더처럼 우람한 이제 남성 3명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이걸 3층까지 올라오는데, 필연적으로 저분들이 피아노 곡 하나 듣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껏 상상했던 그 어떤 장면들보다 영화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강력한 이미지가 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시나리오에서의 어떤 변곡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연히 기용이라는 친구가 정확하게는 어떤 이 목공 노동 현장과 관련된 것에 제가 좀 마음을 열고 그것을 영화에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된 것 같고, 기용이가 실제로 굉장히 좀 재밌어요. 애가 말도 재밌게 하고, 제가 굉장히 오래 봤지만 여전히 속을 좀 모르겠고, 또 어떤 제가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여러 결 중에 또 관계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법한 어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게 독창적인 면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주연으로 한번 이 지금 기존에 있던 안 풀리는 어떤 상태의 것을 한번 풀어볼까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새를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친구로. 네. 그러면서 순식간에 뭐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제가 마치 기용이라는 인물 뒤따라가면서 마치 제가 다큐멘터리 찍어보지 않았지만 뭔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듯한 느낌으로 시나리오를 좀 빠르게 썼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하나는 사실은 가장 애초의 인물이었어요. 제가 2013년도까지 단편 영화를 찍고 장편을 한번 찍어봐야겠어라고 생각할 무렵에 TV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가출 소녀였어요. 네, 그 친구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뭔가를 조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6명의 가출 청소년이 6주 정도의 시간 동안 합숙해 살면서 결국엔 집에 돌아가는 목표로 사회화 과정을 6명의 멘토가 겪는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이 어른들의 태도나 또 미디어 다큐를 찍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진지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남다른 존재감으로 빛나고 있던 소녀였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전혀 뭔가 반항적이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라 가출 경력이 걔는 8살 때 처음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아무튼 되게 독특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어요. 어떤 벽이라는 것이 쟤한테는 그게 없나? 라는 생각도 들. 근데 그 친구만이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합숙소에 그 사감님이 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게 이제 그렇게 다큐멘터리 결과가 끝이 났어요. 다른 친구들 다 집에 가는데 이 친구만은 그 사감님 집에 가서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뭔가 써보고 싶었어요. 그 여러 어떤 그 당시 이제 제가 기억이 좀 까마득합니다만 어떤 교육이라는 이슈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멀티미디어라는 전공을 했는데 그 미디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정작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는 느낌이었어요. 주인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날 것 같은 어떤 존재와 그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이 구조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가지고 가다가 이 친구를 버리지 않는 상태로 이 사람 아줌마와 미디어를 버리게 됐어요.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를 찾아보자. 이제 그런 식 이야기가 갔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떤 지금 이야기의 어떤 부부가 이 친구를 만나게 돼서 어떤 작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어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부부가 어떤 거를 좀 은유하고 싶었냐면 어쨌든 벽이 굉장히 두터운 관계 하지만 부부이고 거기서 생긴 어떤 모순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반대의 존재로서 이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랬고 이제 그것도 쉽지 않았고 뭔가 흉내내는 것 같았고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주인공이 되게 지금의 저만 같지 않게 좀 뭔가 멜랑콜리한 영화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글루미하고 그런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또 뭔가 어떤 기존의 더 좋은 영화들을 뭔가 이렇게 흉내내는 듯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과정은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느끼기로도 주인공인 기용이는 더 어떻게 잦아들고 다른 이제 부부 또 하나가 솟아나는 것을 의도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영화로서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약간은 사담이지만은 이 시나리오를 제가 이창동 감독님한테 처음 보여드렸을 때 제가 이창동 감독님의 조감독을 잠깐 했었는데 감독님이 딱 첫 마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일을 좀 만들어야 될까요? 하니까 그러면 영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만의 매력으로 봐주셨고 아무튼 이 치명적이지 않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함으로써 어쨌든 보통의 영화들은 제가 보통의 영화들이라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좀 건방지지만은 좀 치명적인 인물이 치명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영화가 끝이 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저는 기용이라는 인물을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기용이가 주인공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기용이 시점으로 끝까지 기용이를 주인공으로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네, 결국은 모두가 주인공인 순간으로 향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 이쯤 되면은 그 여러분들 궁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박경님 어디 계십니까? 그 박경님 그 이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받으셨었을 때의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게 영화가 되는 아무런 사건이 없고 지도가 없는 같은 느낌이라서 많이 걱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전체에 사실 많다는 거죠. 영화 전체 장면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정호 감독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이 영화 출연을 결심하게 됐었습니까? 종이랑 한 30년이 된 정말 친구인데요. 그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야기해 주자면 종홍이는 약간 그 절벽에 선 느낌이었어요, 사실상. 예, 그래서 그 절벽에 선 그 친구한테 조금의 힘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종홍이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근자에 듣기 힘든 인정미담이었죠? 예. 몇 번 더 찾아 올라갈 겁니다. 예, 예. 예, 속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처음 시나리오를 그래서 진행하다가 박형이라는 인물이 안으로 들어온 셈인데 사실은 영화 전체를 끌고 갈 이 박형이라는 인물 처음에도 이름은 뭐 다른 이름이었게 뭐 철수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비전문 배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 전체를 다 비전문 배우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를테면은 한예종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관에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어도 영화에 출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을 쓸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말하자면 이런 캐스팅에 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시나리오 단계 때 실제 제 친구 박기홍이 이 기용 역할의 롤 모델이 되었지만 사실 배우를 섭외하려고 했었고 한 번이 좀 고사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이게 뭐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단편 작업을 비전문 배우분들과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꽤 편협한 생각으로 그 자연스러움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영화를 이제 전문 배우가 작업을 하고 또 적재적소에 그동안 쌓인 경험치가 있다면 그거를 적재적소에 녹여보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그 비전문 배우를 떠올릴 수 있었던 역할은 아영 역할이었어요.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연주 장면이 필요했고 여러 면에서 비전문 배우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그 전국의 피아노 선생님들이 다 모여드는 인터넷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글 한번 올리려면 되게 까다로운데 뭐 독립영화에 출연하실 피아니스트를 찾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간단한 걸로 오해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사진과 어떤 이런 걸 받아서 최대한 넓은 기준으로 1차를 선별해서 다 만나 뵀어요. 그래서 곡을 하나 연주해 주셔야 되고 또 연기 체크가 있을 겁니다. 고지 드리고 사실 꽤 전문적인 오디션을 진행했어요. 그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시 도착하면 대본을 이렇게 길이의 대본을 드리고 30분 뒤에 이걸 하셔야 된다.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이 대본을 자기 말하듯이 할 수 있으신 분인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대본이었어요. 내가 자기가 오는 길에 어떤 싸우고 있는 커플을 봤는데 커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해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뭐 이런 자기를 쉽게 이입할 수 있는 그 이틀간에 약 40분의 피아니스트 분을 뵀는데 아주 큰 만족감을 얻었어요. 일단 음악을 전공하시고 또 무대에 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이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꽤 그럴싸하신 분들도 있고 이 단순한 대본을 또 어떤 스스로 뭔가를 또 아무튼 그날 이틀 후에 아영 후보가 한 3명이 다 생긴 거예요. 굉장한 이 모든 게 다 진행 안 되고 있던 상황에 굉장한 이제 뿌듯한 어떤 기분이었고 또 없나? 카센터 카페 없어? 약간 이렇게 되는 있는 거예요. 전국의 카센터에서 다 모여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에겐 가장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집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롤모델이 된 집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크게 이제 당혹스러워졌는데 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에 비해서 그냥 발로 뛰고 뭐 열심히 하면 그래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면서 비전문 배우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또 동시에 이제 주요 역할, 주조연 역할을 또 배우분들 중에서 계속 찾는 걸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진도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의심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기용이가 아닌 사람이 이 역할을 했을 때 이게 이 영화가 성립이 되나? 의심이 있었고 그때부터 약간 농담으로 기용이한테 계속 이거 네가 해야 될지도 몰라. 저 친구는 뭐 절대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한
한 2년의 시간 동안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러다가 당연히 좋은 배우를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촬영하기 한 3, 4개월 전쯤 됐을 때는 이 마지막 이 어떤 뭔가를 준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촬영 한번 해보자. 진짜 간단하게 카메라 앞에 보고 서보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대본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보내준 한라봉을 받고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는 이런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일단 저희 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화면에 선 기용이가 쭈뼛쭈뼛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뭔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기용이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용도 적당히 즐기는 것 같다는 그렇게 테스트 촬영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했어요. 2주 정도. 제가 실제로 기용이가 목순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찍어서 편집해서 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영상 좀 어디 올려도 되냐고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심이 서서 이제 하자고 했고 이제 기용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어느 정도 이 영화에 애정이 있는지를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부 못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정해진 이후로는 또 이 영향이 또 생기는 거죠. 그 워낙 어떤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뭔가 연기적으로 미숙하더라도 다른 어떤 힘으로 끌고 가게 될 텐데 이것을 과연 전문 배우가 와서 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어차피 큰 리스크를 껴안게 됐으니 그냥 뭐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저희가 이제 뭐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한 그 비전은 그건 덩치가 커져가지고 뭐 조감독이 사는 5,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전단지 뿌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로 한 500분 정도를 만났어요. 1,000분 이상의 지원자를 받아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를테면 비어있는 이 현정이라든지 이 주조연들과의 시너지를 상상케 되는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어떤 테스트 촬영 비슷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뭔가 다 막연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어지면서 아무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모두 비전문 배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정환과 현정을 비전문 배우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되게 두 역할 다 굉장히 미묘한 순간 대사가 아니라 뭔가 제스처나 퍼포먼스, 표정으로 뭔가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비전문 배우에게 물론 결과적으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훌륭하다는 건 전제로 이건 뭐 제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찍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시나리오를 쓰면서 머리에 떠올렸던 거고 그 근사치를 서로 맞춰나가면서 모든 감독들이 바라는 거 쓴 것보다 더 훌륭한 다른 걸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 순간을 이제 기대하는 건데 이 두 사람이면 그걸 할 수 있어 라는 그 확신을 어디서 얻으셨나요? 일단 결정되면 이 두 역할은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역할이니까요. 일단 현정 역할의 전길 배우님이 제가 그
그 오디션장에서 만났을 때의 느낌을 과장을 조금 보태서 전도연을 마주한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그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표정 지을 때 이렇게 늘 전도연은 아닌데 늘 전도연이면 그건 땡이죠. 뽑으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전도연 표정을 짓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얼굴이 전도연 같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어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고개 틀 때 전도연? 이렇게 받았었어요. 아무튼 제가 사실 그 기존 이제 조감독으로 있을 시절에 그 전문 배우들 오디션도 본 경험이 있어서 그쪽 기준도 나름 갖고 있는 편이었는데 그 기준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놀라운 어떤 감수성과 표현력과 또 아우라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좀 자극시켰던 그분의 어떤 매력은 웃는 얼굴이었어요. 웃을 때 거의 제가 주변 이제 조감독들한테 얘기하기로 거의 아프리카 꼬마가 웃을 때처럼 얼굴이 막 순수하게 그 얼굴과 무표정할 때 대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홍과 정한을 대할 때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또 표정 하나로 설명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현정에 대한 나름의 이제 뭐 확신까지는 아니겠으나 꽤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정한이 마지막까지 사실 힘들었어요. 기성 배우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존에 이 시나리오에서 가지고 있던 정한의 캐릭터는 훨씬 더 표면적으로 어두웠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문 배우 혹은 전문 배우가 저희 이 어떤 긴 회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맞는 분을 결국 못 찾았고 근데 이것도 되게 작은 아이디어였었는데 사실 정한은 다른 역할로 캐스팅되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작은 역할이어서 아쉬웠던 영화에서 결국 사라져 버렸지만 여동생의 남편 역할 집에 부재하던 그래서 어떤 기용과의 어떤 선명한 대조를 만들어줄 되게 나이스하고 경쾌한 캐릭터로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되게 그분도 그분만의 아우라와 또 위압감과 또 나름의 다정함과 또 되게 예민하고 좀 이렇게 신경질적인 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듀카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밤에 가야 되는데 듀카티를 타고 가면 어떨까 이런 작은 이제 생각에서 좀 상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저 집으로 결정되는 순간 제가 시나리오 단계 때 생각했던 집은 훨씬 더 뭔가 낡고 뭐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면 저희가 결국 그런 기존에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을 섭외하지 못하고 이게 새 집이거든요. 이제 막 지어져서 입주하기 전인 상태의 집. 그 집에서 찍어야 되면서 저 집이 가지고 있는 되게 어떤 기운과 이 분위기가 또 맞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뭔가 쉽지 않지만 변화를 위기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캐릭터로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정한 캐스팅했었던 것 같아요. 대답을 들으면서 이 질문이 어쩔 수 없이 떠올랐는데 비슷한 질문이 뒤에 있었습니다만 좀 그 질문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한 현정 집 장면 전체는
집에 맞춰져서 썼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먼저 쓴 다음에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고쳐야 네. 됐다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은 이 집이 결정되는 순간 원래 시나리오에서 현재 버전으로 옮겨오면서 가장 변한 게 뭡니까? 저는 무조건 이건 집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이 나머지 얘기가 성립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저에게는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치는 과정이 정말 지난했을 것 같은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의 고통의 질의 문제인데 뭐가 가장 바뀌었나요? 천만다행히도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을 독립영화 여타 독립영화들보다 좀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한 6개월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2명 조감독 2명과 함께 이제 그 집이 섭외가 실패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게 저희가 9월 크랭크인을 했는데 5월쯤이에요. 4월 5월쯤이고 한 달 동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찾았어요. 단 하나의 조건만 남겨두고 그 조건이라면 두 세대가 영화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만 분리와 연결이라는 테마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뭐 발로 뛰는 것은 물론이고 전원 속의 내 집 이런 잡지 있잖아요. 이게 막 아카이브 된 한 10년치를 다운받아서 전국의 전원주택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애매하게 분리되어 있는 집이 있나. 결국 너무 힘들었던 건 그렇게 해서 찾는다고 섭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코로나 시점이었고. 그러다가 정말 기적처럼 이제 이 집을 만나게 됐고 울산이라는 거예요. 가보자. 비어 있어서 섭외할 수 있다. 갔을 때 이 건축가님이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거의 90% 흡사하게 저한테 여기 앉아보라 하더니 맞은편에 가더니 제 얼굴 보이시죠? 집에 컨셉이 분리와 연결이 하는데 거의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초인적인 힘을 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바꿔야 되는데 뭐 하나 작동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아주 수년간 써온 정교하게 써놓은 시나리오가 그냥 다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쨌든 이 시나리오의 어떤 진지함이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진지하게 열심히 써놓은 게 날아가는, 하지만 빠르고 템포가 빠르고 경쾌해지고 결과적으로 내용이 재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환이라는 캐릭터가 또 들어오게 되면서 되게 생각보다 오락적인 면이 있네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이전 시나리오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영화 아무튼 꽤 한 절반 정도까지 다 뒤에는 완전히 또 새로 구성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대화씬의 어떤 공간이 크게 늘어난 것 같고 또 말 그대로 제가 목표했던 이 영화에서 어떤 기용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이 되게 천천히 원래 좀 더 천천히 등장했나 아무튼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 기존의 것들이 바뀐 시나리오의 앞으로 막 다 빠르게 옮겨오면서 이 뒷공간에 이제 기용을 제외한 인물들의 공간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도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이 출연한 배우분들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대본을 썼던 걸 또 바꿔서 방울날도 드리고, 그 현정 배우님 저한테 농담으로 홍상수 놀이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서운했어요. 난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이 영화 후반부로 가면 제가 겪었던 이제 이 고통은 사실 꽤 현실적인 고통이었어요. 제작비 문제.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 제가 시나리오까지 써야 되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기 와 계십니다. 이상 약간 고통이었는데. 이러시죠? 아, 네. 잠시 후에 그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잘 기다려 주십시오. 그 선물이라는 말에 아마 여러분들도 완전히 동의하실 텐데, 저는 이 정환 현정의 집에 이 영화에 기여한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집을 딱 보면 생활이 없습니다. 생활의 그 터치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정환 현정이라는 그 두 부부가 이 공간을 부부로 살고 있지만 여기서 부부 생활이 없구나라는 느낌의 어떤 건조한 느낌이 그냥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 집 자체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 굉장한,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집을 전제하고 이 시나리오가 써졌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영화는 하여튼 독립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에 딱 들어가면 세트장 같아요. 근데 세트일 리가 없죠. 근데 굉장히 고급 세트장이야. 세트장도 뭐 유성이가 와서 세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세트 같은 느낌이 이 영화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 독립영화들 대부분 빈곤의 미학이에요. 근데 그 미학이라기보다는 빈곤의 고통과 고통을 미학으로 전화시키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영화의 일조 부분이 부서지는데, 반대로 이 영화는 어떤 영화에는 아마 이 집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트 같은 느낌. 그러나 오히려 이 세트 같은 느낌이 이 두 부부의 마인드스케이프가 되는 동시에 오히려 이게 이 영화 전체를 굉장히 어떤 그 하이 그레이드로 올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굉장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수수께끼처럼 생각한 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건물 구조에 영화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는 쪽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찍는 쪽이 이 건물이 머릿속에 매핑이 돼 있구나. 어떤 영화들은 보면 이 공간 자체가 끝까지 매핑이 안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수수께끼 같은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끝까지 매핑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영화가 적응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영화에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같은 느낌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바비큐 먹고 난 다음에 그 이상한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하자면 그거를 아까 얘기 들었던 대로, 그러니까 나눴던 대로 성립시켜야 된달까?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세팅이 됐다면 그냥 드라마구나. 근데 맨 마지막에 드라마가 성립이 안 되는 까닭은 이게 보는 쪽에게 또 이 공간 자체가 매핑이 안 되고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저쪽에 있는 거야라는 이 미로 같은 느낌이 주는 효과는 저는 전적으로 아까 이종호 감독께서 얘기하신 대로 선물. 사실 이런 선물 받으면 감독들은 집에 들어오는 게 다들 내가 전생에 나를 구했나? 다 이 생각해요. 정말 울고 싶어지고 제가 한 일도 없는데 남은 생은 제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오는데, 물론 영화 끝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럼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 뭐 다 그래요.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특히 그래요.
얘기는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집은 정말 선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케이션 헌팅에 대해서 이 집 말고 좀 다른 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 괴인을 보고 인화하면 내내 제가 느낀 건 헌팅에 엄청 공들였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건 공들여 헌팅한 영화들의 특징은 구도를 잡으면서 장소를 뽐냅니다. 우리가 이런 장소 찍었지.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은 굉장히 힘들어 헌팅했는데 장소를 뽐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들. 기용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이쪽에서 에스컬레이터 내고 오는 걸 잡았습니다.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어진 에스컬레이터가 또 있습니다. 조금만 물러나면 2단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냥 올라가는 데만 딱 해서 프레임